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가입 조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새 혜택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가 내년 3월에 도입이 됩니다. 개인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방금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입 자격, 조건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소득자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성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창민입니다. 예. 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요. IS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비과세 혜택 내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 상품별로 이렇게 세제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네. 예를 들면 소장펀드라든지 네. 그다음에 비과세 혜택 저축 계좌라든지 제형 저축이라든지 이런 그 특정 상품에 대해서 줬는데 ISA 내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는 한 계좌에다가 여러 상품을 넣고 그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넣는지와 상관없이 계좌별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그 계좌 단위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과는 좀 구별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금융상품들이 좀 뭉쳐져 있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뭉쳐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입하고 싶은 상품은 아무거나 자기가 고를 수 있고 네. 대신 특정한 이 계좌에 들어가면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 만능통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게 원래 도입 목적은 서민들의 재산을 불려주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가입 자격 문턱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가입 자격이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고소득자 논란이 있으니까 직전 연도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입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도 신규 취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당해에 연도 소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가정주부라든지 네. 아니면은 알바생들 일시적으로 소득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프리랜서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좀 보완이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거 이제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차원에서는 근로소득자 내지 이제 사업소득자들을 전부 다 따져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97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네. 인구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원래 이 상품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이 상품의 이제 벤치마크가 된 이 제도의 벤치마크가 된 외국 이제 사례를 보면 예. 이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거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됐던 해외 그 ISA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네, 해외 사례는 총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ISA하고요, 네. 캐나다의 TFSA, 일본의 니사라고 이렇게 3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소득 조건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 제한만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소득 조건을 뒀는지 궁금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내지 이제 국회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이렇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뭔가 또 여기에서 이제 그 혜택을 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를 2천만 원 정도까지 늘리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제도를 이렇게 외국과 다르게 이제 짜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이제 뭔가의 구심점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ISA 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곳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ISA 계좌의 법적 성질이라는 것을 신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신탁업 인가가 있는 곳에서만 네,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탁업 인가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우체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되죠. 없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의 신탁업 인가가 없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다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은행은 웬만한 곳에 다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농촌 지역을 가다 보면 아니면 시골로 가다 보면 은행이 이제 그 다니기가 이제 힘든 곳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럼 내가 들고 싶지만 못 들게 된다라는 이제 불편함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고소득자들이 이걸 활용해서 감세를 받는 것을 좀 우려해서 오히려 조건을 뒀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고소득자일수록 ISA가 만기가 될 때 무리는 감면 효과,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네, 이것은 이미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미 그것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를 들면 한 33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할 때에 감면 혜택이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최고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다라고 치면 그분은 감면액이 한 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보면 결국은 이게 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혜택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 제도를 설계를 하면서 세제 혜택 자체를 200만 원까지만 면세를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상은 이제 그 지방세까지 합쳐서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전부 다 면세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고소득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1년에 어떻게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느냐. 결국은 조금밖에 못 넣는데 그럼 부자들만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분들만 혜택을 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걸 또 맞추자니 저게 어렵고 저걸 맞추자니 이게 어렵고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제 정부가 사실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계속 마이너스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을 결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다라면 조금 더 이제 전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문제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라 그냥 연봉이 한 8천만 원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도리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조금 더 낮춰서 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재형저축이나 아까 말씀하신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뭐 이런 것들이 올해 폐지가 되잖아요. 올해까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거 하려고 했던 분들 그럼 내년에 ISA 계좌가 시작이 될 때를 기다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금융상품을 이렇게 다루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은 드리기는 힘든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 한도 내가 소장펀드나 아까 재형저축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한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공제가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 조사하신 분들에 의하면 소장 펀드가 훨씬 더 혜택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판단해서 일단은 소장 펀드를 만들어 놓고 내년에 ISA 계좌를 만들고 ISA 계좌에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돈을 하나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일단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단 계좌를 개설해 놓고 예. 향후 5년 동안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내년에 또 IS 계좌를 넣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나이가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영국은 16세고요. 예. 만 16세고 일본은 20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꼭 올리는 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들을 위한 뭐 주니어 ISA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아, 네. 그거는 아마도 제 생각은 당분간은 우리나라 정서상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요?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께서 한 분께서 이거를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핵심은 정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굉장히 부자인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증여.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이 보완될 여지는 있는 거죠, 지금? 네, 차츰 보완해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약간 모두의 3월에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3월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 보완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이거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은퇴솔루션 시간과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은퇴 후에 8만 시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꽤 많죠. 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시간 배분법 알아보겠고요.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에는 10월 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소셜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솔루션. 네, 은퇴 후에 제가 8만 시간 남았다 그러는데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8만 시간 아니라고요? 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전에는 이제 8만 시간이었는데요. 좀 이제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은퇴 후에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예. 그러면은 대략
그러면 정년 연장이 됐으니까 60세를 은퇴 시점으로 본다면 얼마나 남은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제가 진행자분께 한번 질문을 한 2개 정도 드려보겠는데. 아니,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주시는 거예요?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은퇴하면은 대략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냐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11만 시간을 현역에 일하는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몇 년 정도 될 것 같냐는 겁니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 현역에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몇 년 정도 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몇 년 정도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11만 시간을 현역에 우리가 일하는 8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대충 몇 년 정도가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은 계산해 오셨고 저는 지금 계산 안 했잖아요. 네, 알려주세요. 그게 37년이고요. 그래서 꽤 많습니다. 37년. 근데 이제 우리가 현역 때처럼 통상적으로 여가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한 2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것도 이제 와병 시간이나 필수 시간은 다 빼고요. 가용한 시간이 현역 때 일하는 시간 일수와 횟수와 비교한다면은 그게 약 한 22년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시간들인데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맞추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은퇴 후에 이제 일을 하고 가사 활동도 하고 이제 여가 활동도 하게 되는데 여가 활동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 활동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여가 활동 중이요? 이것도 안 쉬운데. 되게 쉬운데. 뭘까요? 부모님 뭐 하고 계신지 딱 보면 아는데. 부모님 뭐 하실까요? TV 시청입니다. 네. 라디오 좀 들으시죠. 아니, TV 시청, 라디오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TV 시청의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TV 시청이 여가 활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체 노후에 가용한 시간. 가용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자고 먹고 그다음에 아파서 누워있는 기간이고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전체 가용한 시간의 약 3분의 1을 TV 시청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TV 광고주들이나 TV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을 지금 현재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파서 이렇게 내 몸 운영 못하는 시간을 뺀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뺀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나요? 일단 간단하게 시간을 제가 이제 남자 여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시간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22만 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은 먹고 자는 시간 하여튼 다 합했을 때 22만 시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필수 시간. 그러니까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그다음에 간단하게 건강 유지 시간 이런 것들 뺀 시간을 하면은 그게 가용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그 필수 시간하고 그다음에 누워 있는 와병 시간 이걸 뺀 것이 가용 시간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가용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가용 시간이 이제 11만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다음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5천 시간 정도 되고요. 남자가 9만 5천 시간이고 여자는 11만 5천 시간입니다. 여자가 2만 시간 정도 더 많습니다. 수명이 기니까. 더 살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11만 시간을 아까 한번 언뜻 여쭤보셨는데 이게 연수로 계산하면 12년 6개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수 시간에서 자는 시간. 이 한 8년 8개월 정도 되고. 전 더 잘 것 같아요. 먹는 시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게 자고 먹는데도 한 11년 정도를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하니까 모든 게 다 아까워요. 그래도 먹고 자는 거는 해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가 시간에 3분의 1을 TV 시청에 보내신다. 이 시간을 조금 더 다른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TV 시청이 이제 제가 한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이 어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TV 보는 시간을 어떻게 다른 데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남아있는 가용 시간들을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가와 일에 약 6대4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에 그 11만 시간에 한 60%를 배분하고 있고요. 일에 40%를 배분합니다. 일에는 가사노동, 그다음에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바람직한 비율인가요? 그걸 꼭 어느 게 바람직한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만큼 전체 시간 중에서 우리가 60% 정도는 여가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여가라는 것은 그냥 TV 시청하고 라디오 보고 음악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소극적 여가인데 그게 5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 해도 되죠? 적극적 좀 많습니다. 근데 적극적 여가가 46%인데 말씀드렸듯이 TV 시청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소극적 여가 시간의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여가 시간 보내는 거의 90%는 TV를 보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입니다. 그중에 TV 비중이 이제 가장 강력하고요. 3만 3천 시간입니다. 약 3.8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TV만 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딱 해주시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데네요. 소극적 여가 시간을 보낸 것의 한 85%. 그다음에 전체 여가 시간에서는 한 절반을 TV 시청한 데 보내고 아까 전체 가용 시간의 약 3분의 1 정도를 TV 시청한 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요?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남녀간 일을 하는 부분인데 일은 이제 가사노동도 포함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퇴직해서 집으로 들어오시고 여성은 계속 하던 가사 노동을 하니까 그렇죠. 남성은 이제 경제 활동 부분이 줄어들고 약간 가사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아주 비중은 적고요. 그래서 대략 그렇게 가사 활동까지 포함했을 때 여성이 일을 하는 게 한 37% 남성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기대 여명을 감안해서 여성이 오래 사니까요. 동일하게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2%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자는 경제 활동 비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한 1.4배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시간을 보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을 보내는 구성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시간, 가사 활동, 그다음에 소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이 비중 변화가 나이가 드는 데 따라서도 그렇게 크게는 안 변합니다.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이 비중 변화가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경제 활동의 비중이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극적 여가 시간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의 변동성이 남성이 훨씬 큰 부분이고요. 그만큼 남성은 이런 부분에서 잘 적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남자들이 그런 과제가 훨씬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니까 적응도 해야지 되고. 여성에 비해서는 그런 변화가 훨씬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시간 배분을 잘해서 목적으로 두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시간 배분을 잘 한다는 것은 목적으로 두는 건요. 시간 배분을 잘 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가 시간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TV 시청이라든지 소극적 부분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그 향후에 은퇴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3만 3천 시간이지 않습니까? TV 시청 시간이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시청 시간을 하면은 전문가가 3개는 될 수 있고요. 그중에 30%만 줄여도 전문가가 하나는 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용하는 시간 배분과 시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흥미롭게 하고 퇴장하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네. 10월 달에는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네.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요.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말이 아마 제일 피크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아직 10월이 안 돼서 작년 기준으로만 봤는데 이 5월과 10월 그중에서도 10월이 이제 더 결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계절로 보면은 이제 가을 다음에 봄, 그다음에 여름, 겨울 이런 순으로 이제 언급이 결혼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네. 네. 최근에 결혼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는 게 있나요? 결혼 관련된 연간으로만 봤을 때는 뭐 올해 6월에 이제 동성 결혼이 이슈가 있어서 네. 뭐 어쨌든 뭐 결혼이니까 저는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보니까요. 아, 그럼요. 예. 네,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이제 셀프 웨딩, 하우스 웨딩 이런 게 이제 좀 이슈가 있었고요. 이게 연예인들이 좀 많이 해서 좀 이슈가 됐죠. 이효리 뭐 이런. 그렇죠. 네. 항상 그 연예인들이 결혼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선두적인 역할을 네. 하는 건 맞고요. 2013년부터 이제 스몰 웨딩이라는 트렌드가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스몰 웨딩이라는 게 꼭 뭐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보다 좀 어떻게 규모를 좀 작게 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스몰 웨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게 그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게 지금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결혼을 한지 오래된 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식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변에 10분한테 물어봤어요. 리마인드 웨딩이 표본이 10분. 네. 한다더라라고 했더니 9명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왜? 왜 그래? 심지어 그중에 3분은 미로 시작하는 단어 3글자 미땡땡을 날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감한다라는 그 유일한 한 분은 저희 PD님이셨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 사주가 뭐 와이프 등에 엎여서 한 대나 만 대나 하여튼 뭐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시다고 아직은 하면서. 저쪽은 깨소금 맛이 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랑 그 한 분 빼고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만난 9명 다 네, 공감하지 않는다. 저한테는 안 물어보셔서 나중에 좀 포함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리마인드 웨딩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사실은 이제 사진이 좀 주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두 분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까지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라는 거. 미땡땡이라고 또 하면 안 되겠죠. 네. 불효자처럼. 네. 근데 어쨌든 그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게 저는 인증샷의 지금 확장판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인증샷 찍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나이 기록 이런 걸 남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웨딩 충분히 뭐 가능한 그런 드레스를 언제 또 입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게 뭐 트렌드의 일환으로는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스몰 웨딩 중에서는 원빈 이나영 커플이 또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흉내 내려고 하다가 저는 아니구나 이런 것도 이제 글이 좀 올라왔는데 근데 뭐 아무래도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다른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워낙 저도 어렸을 때 이 허례허식이라는 표현 저도 많이 세대 근데 같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문화구나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스몰 웨딩이라 해서 가봤거든요. 스몰 웨딩인데 초호화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초대하고 비용은 더 많이 들이는. 그렇죠. 이제 이게 돈으로의 스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요새 사실 이 결혼은 그 나의 행사가 아니라 또 부모님 행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이 부모님들이 또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동안 뿌린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거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본 표현 중에는 정말 와닿는 표현이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빚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허리가 휠 정도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자랑을 보인다. 여기에 어쨌든
제가 명언입니다. 네, 이번에 분석하면서 나왔던 괜찮은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오늘 제 분석 신경 되게 많이 썼어요. 굉장히 PD님이 자꾸 좀 뭐라 하셔갖고요. 왜요? 왜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아니 뭐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네. 열심히 본인은 하니까요. 뭐 별 관심도 없을 텐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쨌든 요새 이 젊은 남녀들의 그런 어떤 또 결혼에 대한 느낌들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성인 엄마들이 이제 나서서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보려고. 왜냐하면 이 결혼율이 낮아지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죠. 내가 중요해지고 그렇죠. 일을 열심히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매칭맘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나와서. 매칭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끼리 어떻게 먼저 맞선을 엄마들끼리 보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어떻게든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고 이 결혼 배우자에 있어서는 또 이 주차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요? 제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주차장 이론은 뭐예요? 우리 보통 그 백화점이나 마트에 그 주차할 때 보면 이제 들어와서 최대한 안쪽으로 이 입구 쪽에 가까운 쪽에 대려고 들어가는데 심지어 바깥쪽에 있지만 입구 쪽 안으로 와서 어떻게든 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갔을 때 이미 그 자리는 차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층을 다시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에 그냥 골랐을 때 괜찮으면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너무 찾다가 더 안 좋게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칭맘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지만 진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결혼은 꼭 해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넘어야 될 두 번째 산이거든요. 일단 입시, 그다음 결혼, 그다음에 취업이거든요. 근데 결혼은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이 안 되면 우리 그 3포 세대 지금 뭐 결혼해서 지금 걸리는 그 3포 세대들이니까 물론 뭐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동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그 종족 번식의 본능인가요? 이 진화가 돼야 되는 우리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네, 다시 스몰 웨딩 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러면 스몰 웨딩을 하고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스몰 웨딩이라는 게 이제 거품을 좀 빼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만족도는 이제 당연히 높은데 그러니까 스몰 웨딩이 가능하다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스몰 웨딩을 못 한다라는 그런 의미지. 부모님이 동의하에 스몰 웨딩을 할 수 있으면 본인들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 그래요. 이 시기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은 결혼에 대한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딸내미를 결혼시켜야 될 테니까 그런 마인드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그나마 조금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스몰 웨딩에서 더 나아가서 셀프 웨딩. 근데 셀프 웨딩은 조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혼자 사실 이래도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행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외국처럼 그렇게 자기들만의 행사로 가져가기엔 조금 아무래도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웨딩 사진을 찍는 경우를 요즘에 꽤 제가 SNS를 통해서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그런 그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셀프 웨딩이 의미가 있는데 전체를 셀프 웨딩으로 가져가는 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어떤 그 부케 이런 것들은 거기서 거품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근데 요새는 그것도 힘들어지는 게 다 패키지로 묶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못 빼게. 제가 처음 들었는데 생생경제 인터뷰하면서 스드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그다음에 메는 뭐였더라? 메인 촬영인가요? 메이크업. 그래서 이게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묶여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결혼식 10월에 많이 다니셨어요? 그렇죠. 저도 지난주 갔었고요. 이번 주도 가야 되고요. 봉투가 많이 나가니까 좀 부담이 되시죠? 근데 뭐 그래도 나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나마 뭐 부담은 없습니다. 뿌리고 거두시려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또 재밌는 단어가 민폐하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좀 고쳐지기 힘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도 자기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있다라는 의식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맺어지는 커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내가 남을 위한 자리지만 자기도 어떻게 보면 좀 얻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민폐 하객들은 여전히 주지 않는 그런 하객들이라고 봐야죠. 주로 연예인이죠?
연예인은 뭐 당연히 연예인이고요. 연예인이 아닌데도 하니까 이제 좀 나쁘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 가려고 옷 하나씩 또 장만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랩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0576님 외 한 분이고요. 9722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를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기획 주제는요. 새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의 효과, 그리고 출판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